중국이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만류하지 못하면 미국은 아시아에 추가적인 그 군비 증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셈인데요. 이것은 이제 주로 그 중국이 우려하는 몇 가지 미국의 군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계는 미중 간의 전략적 균형을 와해시키고 중국한테는 이제 그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요소로 간주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좀 압박을 가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좀 양수겸장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핵 문제와 또 중국이 우려하는 미국의 그 군사 계획, 이런 어떤 두 가지의 말을 가지고 중국을 좀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이제 발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선 뭐 중국이 그 북한을 설득하거나 혹은 그 압박해서 뭐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없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또 빌미로 해서 미국이 또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미사일 디펜스와 같은 추가적인 그 군사력 배치를 아시아에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자신들한테 또 나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중국이 뭐 그거를 통제하거나 하지 말라고 할 입장은 아니죠, 지금. 왜냐하면 미중 경쟁 구도가 격화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상대하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이 이웃 국가가 매우 중요한 자산이에요, 지금은. 물론 뭐 중국도 내부 문제, 코로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만큼 경제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뭐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최근에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중국은 계속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정상회담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중국에게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좀 씁쓸하죠. 예? 우리 스스로가 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3자인 중국이 그건 당신네들의 문제인데 당신네들이 좀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면 그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남북 관계 또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데에는 북한 못지않게 뭐 한국, 미국의 책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당신들이 할 바를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라는 게 이게 뭐 실효성이 있느냐, 효능감이 있느냐, 이런 어떤 반문을 이제 중국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중국한테 북한의 도발적인 언행을 좀 만류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던, 아니면 좀 북한을 설득해서 대화 테이블에 좀 나오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좀 실효성을 가지려면 우리도 좀 할 바를 하면서, 그죠? 우리도 좀 할 바를 하면서 중국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제 시진핑 주석도 임기가 연장이 됐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어떤 이 지역에서의 패권 확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제 외교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물론 이제 대만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중국 대륙에 속해 있는 한반도, 즉 북한뿐만이 아니라 한국까지도 이 시진핑은 자국의 어떤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만약 한국이 지금처럼 뭐 이번에 한미일 3자 회담에서도 밝혔고, 또 새로운 인태 전략에서도 나오겠지만 좀 더 미국의 인태 전략과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쪽으로 한국의 외교 정책이 방향을 가져간다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한국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자국의 영향력 하에서 한국과 북한을 계속해서 길들이면서 어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한 어떤 중요한 완충 지역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뭐 진정한 다자주의 얘기하면서 미국 측에 속하지 말고 중국 쪽에서 다자주의하는 멤버로서 한국이 들어와라 라는 거를 뭐 상당히 강하게 어필했다고 봐야 되겠죠. 푸놈펜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은
제가 그 근래에 봤던 성명들 가운데 그 이제 3자 간의 포괄적인 성명도 처음이지만 기존의 그 뭐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이나 혹은 미일 공동 정상 성명 이런 내용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세 나라에 대해서 강도 높은 입장을 밝혔죠. 예. 첫 번째는 러시아, 그죠? 러시아에 대해서 거의 뭐 시민단체 수준의 그 비판 성명을 방불케 하는 그런 굉장히 강도 높은 이제 그 규탄 내용이 담겼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관련해서도 불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이제 주장 그리고 또 대만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공세적인 언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제 북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것은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됐던 한미일 군사정보 보호 약정, 또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이제 지소미아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한미일이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사시에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국의 레이더가 그걸 탐지하면 혹은 경부 성주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그걸 탐지하면 실시간으로 일본 자위대에 보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집단적 자위권인 것이고 사실상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공식적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사실상의 군사동맹 관계로 미국을 이제 그 상위 파트너로 해서 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 가고 있다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 이번에 그 푸놈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콕 집어서 뭐 중국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다기보다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이 세 나라가 명시적이든 잠재적이든 이 공동의 적으로 상정을 하고 경제 안보적인 차원에서 결속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북중로가 더 결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전략 경쟁을 둘러싸고 좀 톤다운은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만 이 구조적인 특징은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도 중요한 한 축이지만 한미일 공동성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이 안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그 두 지도자가 자신들의 생각을 주고받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한미일이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고 공동성명은 일정 정도의 정치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본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이 다소나마 좀 이렇게 완화될 수 있고 뭔가 앞으로 이제 두 나라가 좀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일의 결속 강화 의지를 밝혔고 그에 맞서서 북중로의 결속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로의 어떤 긴장과 대결 구도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중 간에 우리가 균형 잡기는 쉽지 않아졌어요. 미중 간의 격돌이 신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는 거의 제로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애매하게 미중 사이에서 간다? 그러면 중국도 우리에게 아무런 그 뭐 베너핏 혜택을 주지 않고 미국은 오히려 한국에 대한 비중을 더 낮출 거예요. 이미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류 동맹국이 됐어요. 이전에 한국과 일본이 거의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었는데 한국의 위치를 호주가 지금 대체를 해버렸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는 이전과 같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중국 대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에게 상당히 많이 틀어져 있지만 우리의 정치와 경제 체제와 가치는 미국 쪽에 더 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은 한국에게 대한 영향력을 점점 더 확대할 거예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 중국의 영향력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져왔던 한중 관계,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항상 중국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꾸벅꾸벅 해야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냐? 저는 그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중국 대륙에 속해 있는 한국이 중국으로부터의 과다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한미동맹은 필수예요. 근데
이전에 그 중국 경사론이라는 게 계속 존재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미국과의 어떤 연계, 한미일 3국 안에서의 연계, 이런 것들은 점점 약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도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예, 한미일 안보 협력, 그걸 통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좀 견제해야겠다라는 인식은 미국뿐만 아니라 또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좀 강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자주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지역적인 외교, 지역 차원에서의 외교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중국을 상당히 의식해서요. 중국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관련된, 그리고 신장 위구르의 인권에 관련된 아무런 목소리를 못 냈어요. 근데 목소리를 낼 때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소위 경제 10대 대국에 속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속하는, 우리가 위치는 상당히 애매하게 있지만 상당히 그 비중이 큰 나라예요, 국제적으로. 근데 그러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중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못 해요. 뭐 바로 뭐 경제적인 보복이 날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재밌는 게 일본에 대해서도 말을 막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이 지역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외교를 점점 확대해 간다는 건 지역 차원에서의 우리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지만 무리한 중국의 요구나 압박에 우리가 뭐 아무런 목소리도 못 내고 그냥 굴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일종의 ABT도 있죠. Anything but 트럼프. 예. 트럼프 4년 동안 굉장히 말도 많고 기대도 컸고 또 실망감도 컸던 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이뤘던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었잖아요. 예. 근데 뭐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뭐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거의 뭐 하늘을 뚫을 정도로 강하게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 또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내후년에 이제 공공일척의 승부를 또 트럼프와 벌여야 될 텐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갖던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그걸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을 끄는 것이 선거 전략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보유기 되기 전까지는 일종의 북한 위협론을 좀 정치 군사적으로 활용한 이런 어떤 경향들이 굉장히 좀 강했던 반면에, 북한이 이제 군사 기술적으로 보면 핵보유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군사적으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상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미 간에 북한의 핵 사용을 전제로 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외교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 예? 이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측면인데, 그것이 그만큼 미국의 대북 정책가 좀 번지수를 잃고 헤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한테 대북 정책의 역설은 뭐냐면, 실패해도 걱정이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한미연합훈련 유예도 선언하고 대북 제재도 좀 완화하면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고,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또 북미 수교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엔드게임으로 가면 그건 대북 정책의 성공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미국의 기존의 전략에 또 굉장히 큰 부담을 안기는 거예요. 예. 미국의 동아 전략의 핵심은 북한 위협을 근거로 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왔는데, 그런 북한의 위협이 해결돼 버리면 더 이상 그걸 추구할 수 있는 명분 자체를 잃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게 되면 결국 그거는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바이든하고 시진핑 만나서 자기들은 신냉전을 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하면 신냉전이거든요. 예, 그건 뭐 미국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국의 대북 정책의 역설입니다. 해봐도 성공하지 않을 것 같고 설사 성공하더라도 자기들한테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일종의 전략적인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냥 군사적인 억제에 초점 맞추고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 강화하면서 그냥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이미지만 풍기는 이 정도 수준에서 미국은 만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북한이 보여주는 행동에 있다고 봐요.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계속해서 핵실험, 무력 도발을 하고 핵 무력 정책법을 발표를 하고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경우에 선제 사용하겠다는 것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핵보유국이야. 우리만 일방적으로 비핵화할 수는 없어. 같이 상호 군축 협상을 하자.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미 한국 전문가들도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기 시작을 해요.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거를 수용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NPT 체제를 통해서 8개 국가만 핵보유국이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더 이상을 원하지 않는데 북한을 받아들이면 NPT 체제 자체가 금이 가고 그러면은 뭐 NPT 체제가 금이 갔네? 나도 핵 같지? 전 세계가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미국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상 현실적으로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정책상에 인정을 하고 변화를 주기는 싫어하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호 군축, 핵 군축 협정을 미국은 받아들이질 원하지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북미 간의 향후의 협상 재개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선 억제는 기본이겠죠. 북한이 한국이나 또 우리의 우방국 그 동맹국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면 얻는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어떤 능력과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억제는 기본이고 그건 지금까지 쭉 해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 억제를 통해서만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세계 최강의 군세를 갖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친해서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북한과 미국만큼 친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서로가 선제 공격이라든지 뭐 기습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뢰,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대화 협상입니다. 대화 협상. 그러니까 억제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을 못하도록 하고 관계를 통해서 그런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대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1차적으로는 동결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건 점차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 그걸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협상이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럼 대화 협상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냐? 관계 개선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냐? 과거 같으면 뭐 북한에 대해서 뭐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경제협력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먹힐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특히 이제 2019년 지나면서 북한은 준다 그래도 안 받습니다. 그죠? 준다 그래도 안 받고 있고 그럼 이미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일축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만큼 북한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북 정책도 좀 달라져야겠죠. 북한이 달라졌으면 그럼 달라진 북한을 상대하기에는 우리의 대북 정책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너무 좀 이렇게 기존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그 진보 진영에서는 북한을 지원하거나 미국을 설득해서 좀 북한과 대화를 좀 나서게 해야 된다든지 또 이렇게 보수 쪽에서는 좀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 제재, 또 군사적인 압박 이런 걸 강화시켜서 북한을 좀 굴복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북한을 무너뜨리든지 이런 식의 얘기들이 여전히 맴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통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예,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죠. 그럼 어떤 게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북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근데 모든 대책을 과연 강구하고 있는 건가?
북한을 장악하는 언행, 예? 아주 굉장히 강해진 군사훈련, 군비 증강, 모든 대책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뭔가 지금 상황에서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지금까지 시도를 안 해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한미연합훈련 유예입니다. 중단. 뭐 또 한미연합훈련 타령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 한미가 연합훈련 유예를 선언하면서 북한의 대화를 제외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그리고 흔히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대책은 제외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한반도의 위기가 일상화될 수 있고 일종의 뉴 노멀로 적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북한이면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말로는 막 비난을 하면서도 군사적인 행동은 자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을에 보여준 것처럼 일일이 다 대응을 합니다. 일일이 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일일이 대응을 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기들이 이제 핵무력 강화하고 그걸 법제함으로써 이른바 최소한의 힘의 균형을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런 어떤 한반도의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게 북한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를 들어 뭐 앞으로 또 한미연합훈련을 갖다가 재개를 하거나 미국의 전략자산이 투입되면 북한은 또 맞대가 나설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한반도의 위기가 굉장히 일상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안 그래도 굉장히 좀 민생구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칫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충돌이 발생하면 확전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도대체 이 남북미 3자가 서로 막 막말을 쏟아붓고 막 근력을 과시하는 거 외에 도대체 이 전쟁 위기를 수습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저는 우리 언론과 국민들이 그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어야 되는 것이고, 북한도 마땅히 규탄하고 이제 북한의 자제를 촉구해야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해보자. 예? 예. 만약에 예를 들면 연합훈련 유예를 선언하면서 북한의 대화 제의를 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지금과 똑같은 행보를 한다? 그럼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봐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연합훈련 중단하면서 북한의 대화를 제의했는데 얘네들이 응하지 않는다. 이번에 너희들도 나설 차례다.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생기잖아요. 예.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만 규탄하고 중국과 러시아한테 너희들이 좀 역할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효능감이 있는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지난 정부 때 평화 프로세스를 했지만 그게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뭐 누구 탓을 하는 거는 뭐 무의미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남북미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북한은 이제는 정책적인 노선을 완전히 바꿨어요. 경제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 경쟁을 하고 이제는 무기 개발 쪽으로 가겠다.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추고 이것을 가지고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새롭게 어떤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게 지금 북한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북한의 외교적인 노선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대북 어떤 협상 의지는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일단 북한이 이러한 도발 국면을 어느 정도 끝낼 때, 항상 그래왔듯이 북한은 도발의 수위를 높여서 긴장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대화 국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대화 국면이 점점 더 고조화될 것으로 보고, 그게 뭐 핵실험이든 다른 것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대화 국면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비를 해서 한국이 뭔가 뭐 북미 대화라든지 남북 대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